네, 정치권 소식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전북 지역 경선에서 72%라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사실상 국민의당 대선 주자로 부상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바로 오늘 이번 대선의 가늠자가 될 호남의 첫 순회 투표를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두무리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지난 주말 사이에 호남에서 두 번이나 이제 경선했는데 정말 압도적이라는 수치인 것 같아요. 전북에서는 또 72%를 기록했거든요. 호남의 민심, 안철수 후보를 바라본 호남의 민심 어떻게 좀 보았다고 평가를 하시나요?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 모두 지금 분위기를 잡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네. 우선 국민의당 차원에서는 예상 이상으로 지금 투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광주 전남 시작했던 그저께뿐만이 아니라 어제 전북에서도 상당수 참여해가지고 전남북 합해서 지금 9만 2, 3천 명 정도가 투표에 참여를 했죠. 안철수 후보 양쪽 평균했을 때 한 65% 정도 지지를 얻어서 압도적인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 압도적인 분위기 만든 게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초반부터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서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의 새로운 대세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측면도 있고요. 정반대로 초반에 결판이 나버렸기 때문에 이후에 진행되는 국민의당의 경선 과정에 대해 주목이 좀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 상반 해석인데 네. 그러나 이게 내부의 경선뿐만이 아니라 국민의당의 경선은 상대적으로 특히 호남권은 같은 야권 내에서 경쟁을 했던 더불어민주당과의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일단 치고 나가는 게 분위기를 주도했다.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쪽 같습니다. 예, 뭐 제2의 안풍이 부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어떻게 좀 보셨나요? 네, 제2의 안풍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그만 계기를 만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어저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측면에서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 전 대표에게는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흥행에 굉장히 성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전체 당원이 전국 당원이 19만 명인데 그중에 절반이 호남에 있거든요. 네. 그중에 어디에 9만 2천 명이 투표했다는 거는 소위 국민의당의 호남 당원은 거의 다 투표에 참여했다는 게 됩니다. 근데 네. 참고로 뭐 그중에 일부는 네. 이번엔 주소지 관계없이 했기 때문에 수도권의 지지자들이 좀 경쟁하다 보니까 좀 내려간 것도 사실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들도 보니까. 현장에서만 신청하면 바로 그냥 투표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다른 지역 사람도 했기 그런 게 가미됐기 때문에 초반에 이런 열풍이 모아졌고 네. 또 하나는 안철수 대표가 이제 전 대표가 전남 전북 합쳐서 아까 65% 가까운 투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소위 안풍의 어떤 점화를 네. 다시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했는데 비유를 하자면 네. 이제 그동안 안풍이 좀 꺾여가지고 잠잠 좀 했었잖아요. 네. 이제 좀 살아나려는 기미가 보이는 이런 상황인데 예. 일종의 눈사람 선거로 말하면 이제 눈사람 굴리기라는 게 있거든요. 네. 지지율을 올리려면 네. 처음에 뼈대가 굉장히 튼튼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 굴리는 착착 굴러가는데 아주 쉽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런데 야권의 심장 부이고 국민의당의 기반 지역인 이런 호남에서 네. 일단은 이 핵심 뼈대를 만드는데 굉장히 성공했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눈사람을 굴리는데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일단 뭐 당 내에서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만은 민주당과 비교를 했을 때 이 지지율에서는 사실은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이렇게 압도적인 승리를 한 게 어떤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는데요. 일단 그 승리가 오늘 까보게 되는 더불어민주당의 호남 경선 결과를 보면 상대적으로 조금 비교는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얼마나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열의가 찼나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통계는 아마 최근 조사 같은데요. 리얼미터 조사인가요? 네. 나온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대로 당 지지도는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죠. 네. 50%를 넘나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도 반면에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지금 13, 14%되고 있는 국민의당인데요. 네, 네. 당의 지지는 확 이렇게 높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지난해 4.13 총선 때는 국민의당이 비례대표 평균은 오히려 1, 2% 정도를 더불어민주당이 앞섰었죠. 예. 20% 중반대가 됐었는데 그때까지 과연 갈 수 있을지 아마 국민의당이 당 차원에서 선전을 하게 된다면 그때 정도를 회복해야 될 건데 네. 당장은 쉽지 않을 거고 시간이 걸릴 겁니다. 다만 네. 개별적인 후보자 경쟁 구도에서 어제 그제 호남권에서 기반을 잡은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될지 네. 이건 역시요.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경선 진행 과정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전체적인 더불어민주당의 흥행도 있지만 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특히 안희정 지사, 안희정 후보의 문제도 걸려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지지하고 나머지
비문 지지가 야권의 비문 지지가 대부분 어디로 갔었느냐? 안철수 후보한테 갔거든요. 그랬죠. 근데 지금은 안희정이라는 중간지대가 있죠. 형성이 돼 있기 네, 때문에 네. 문재인 대표에 대한 전 대표에 대한 실망이라든가 또 아닌 표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내부의 경선이 치열해지고 아니면 정비가 되면서 예. 이게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 또 하나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것도 지켜볼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말씀하신 중간에 계속 더불어민주당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계속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네.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도 뭐 호남에 민심이 한번 잘해봐라 하면서 국민의당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한번 잘 싸워봐라. 반문 정서가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의 어떤 상황 판단이 맞는 것인지 호남 민심을 잘 읽고 있는 것인지요. 박지원 대표의 말에도 한 절반은 맞는 얘기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호남은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지지가 제일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호남에서는 지금 현재 민심이 하나로 이렇게 전략적 선택을 하는 그런 경향이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심이 지금 하나로 모아지지는 않은 단계로 봐요. 네. 지금은 막판에도 누가 과연 정권 교체에 가장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호남에 정서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보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근데 현재는 문재인 전 대표가 지지율이 제일 높습니다만은 네. 어저께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가 높게 나타난 거는 네. 기본적으로 국민의당의 어떤 총력 동원을 한 그런 측면도 있지만 네.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나름의 또 기대를 표시한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안철수 전 대표는 현재 지지율은 10% 초반대에 머물고 있습니다만은 예. 앞으로 관건은 두 번의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있는데 과연 그거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좀 지켜봐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하면 오늘 이제 민주당의 경선 결과 윤곽이 좀 처음으로 잡힐 텐데 네. 만에 하나 이제 만일 문재인 전 대표가 될 경우에 안희정 지사를 지지했던 그 지지자들 중에 네. 절반보다 좀 넘는 사람이 오히려 안철수 쪽으로 갈 거로 문재인 전 대표보다는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후보들이 다 정리가 되면 그거에 따라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게 하나 있을 거고요. 예. 그 다음에 2차로 이제 선 후보 등록이라든가 막판에 가서 표의 비문 반문 연대가 과연 이루어지느냐. 네. 그럴 경우에 문재인 전 대표가 후보가 될 경우를 점제를 한 겁니다만은 네. 그럼 문재인 전 대표 맞설 양강 후보가 누가 가장 유력하느냐. 네. 그게 과연 안철수 전 대표냐.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그럴 때 거기에 그러한 소위 비문 연대의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2차적인 상승 계기인데 이 두 가지 고비를 좋은 식으로 잘 넘겨야만이 문재인 전 대표와 네. 소위 강하게 맞서로 나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민주당의 호남 경선 민심 어디로 좀 향할 거라고 보세요? 뭐 역시 아직 결과가 나와봐야겠는데요. 네. 하나의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미 유출됐다고 나와 있는 거 있었죠? 네, 그게 네. 원래 나와 있던 사실에 근거한 것이 유출된 건지 아니면 그냥 만들어진 것인지 알 수가 없죠. 예. 당의 선관위가 발표했던 내용은 초점을 거기에 뒀던 것이 아니야. 그 자체에 대한 조사는 없었죠. 그랬죠. 지방신문에 유출이 됐던 그 자료를 검토한 바는 없고 조사한 바는 없고 네, 언론사에서 취재원을 밝히지 않겠다 해서 그 자체는 조사한 바가 없고 네. 대신 다른 지역 위원장들이 내부에 돌렸던 자료만 해가지고 문제없다 해서 결론을 내리고 말았었는데 네. 당시 유출된 것은 6대 2대 1로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 추세대로 그대로 나온다면 정말 사전에 유출된 걸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논란이 될 수 있겠고요. 예. 또 반대로 유출됐던 것하고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도 전략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겠냐 네. 해가지고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네. 그러긴 합니다. 결과에 따라서 과연 결선 투표가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가늠한 그 자리가 될 겁니다. 네. 물론 그 선거인단 규모로 보자면 214만 명에 해당하는 선거인단 규모로 보자면 121만 명이라는 압도적인 수도권이 있긴 합니다만은 예. 그래도 그 추세는 기본적으로 호남의 순회 경선 결과가 말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수도권의 121만 중에 상당수도 호남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오늘 결과는 좀 조만간 오후에 되면 나오겠지만 예. 그 결과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호남의 민심을 얻지 못하고 야권의 대표주자로 나선 적이 없기 때문에 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나 싶어요. 네, 최근 한 87년 개헌 이후에 야권의 소위 민주개혁 세력 정당, 이게 여권이 된 적도 있으니까 네네. 민주 그 개혁 그 세력의 대표 주자로 나서려면 네네. 호남의 어떤 압도적 지지를 받고 다 이렇게 지금까지 출마를 해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현재는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앞서가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막판에 호남의 전략적 선택이 주로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느냐 이거는 좀 지켜볼 만한 건데 네. 이제 어저께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호남에서 압도적인 이제 우위, 당내 경선에도 우위를 점했으니까 네. 오늘 그 이제 나오는 호남 경선 결과가
어떤 식으로 하면서 아까 비교하다 보면 예. 그 흐름이 잡힐 텐데 예. 일단 오늘 가장 큰 관건은 문재인 전 대표가 과연 대세론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가장 큰 관건은 50% 이상 득표하느냐가 굉장히 좌우할 것 같습니다. 네. 50% 이상 득표를 하게 되면 문재인 전 대표 대세론은 역시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세론이구나라고 하는 거로 갈 가능성이 높고 예. 만약에 50% 이하가 되거나 2위 주자가 굉장히 근접전을 펼칠 경우에 이거는 이변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하는 드라마를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네.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또 드라마를 연출하고 싶어하는 그런 또 속성이 있거든요. 예. 그럴 경우는 2차 결선 투표까지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측은 지금 주장이 우리는 55 내지 60%의 이상의 득표로 무난한 1등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어떤 주장하고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네. 야권 관련해서 호남 얘기가 반복적으로 거론이 되는데요. 저 역시 굉장히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야권의 진로에 있어서 야권의 핵심적인 기반이 호남이기 때문에 호남의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측면이 있는가 하면은 네. 호남의 독자적인 확실한 구심점이 없는 상황에서 마치 주인 없는 식민지 같은 신신이 아니냐 비판적인 지적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호남 내부에서는 아직 확실한 구심점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고민에 빠진 그런 점이 있기도 합니다. 네, 지금 뭐 속보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단에 나오는 것이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 관련된 관측이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이 곧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예고를 좀 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 관련이 아닌가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앞서서도 계속해서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이후에 과연 검찰이 구속 여부를 언제 결정할 것이냐를 두고 관심이 많았었는데 오늘 검찰이 곧 입장을 발표한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대체로 이번 주 초면은 검찰의 입장 구속영장 청구로 가지 않겠나라고 얘기했었죠. 네네.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한 지 오늘이 아마 7일째인가 그럴 겁니다. 7일째 정도면은 되게 이제 정리가 됐고 주말에 김수남 총장에게 팀에서 보고서를 올렸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러면 정리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네. 대면 조사 일정으로 봐서는 지금 7일 만이기도 하지만은 이전에 검찰 수사라든가 또 특검 수사로 봤을 때는 상당한 부분이 기초로 조사가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나머지 추가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인데 내용은 아마 기본적인 방향이나 내용은 정리가 됐을 건데 한편으로는 전직 대통령이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조금 네. 더 세밀하고 여러 가지 판단이 필요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발표한다 하니까 오늘 아마 그런 내용 관련된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 뭐 검찰에서는 주말, 휴일 다 반납하고 굉장히 좀 꼼꼼하게 검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말에 이 법리뿐만 아니라 조사한 내용, 예. 그다음에 그 전에 쓰였던 증거 이런 걸 비교하면서 네. 나름대로 또 어느 또 혐의를 또 적용해야 되느냐 이런 거를 13가지 원래 혐의에다가 또 추가로 적용하느냐 13가지 혐의 중에서 어느 뇌물죄라든가 그동안 대기업의 출연 관련된 뇌물죄하고 강요 중에 어디에 또 중점을 두느냐 그렇죠. 뭐 이런 거를 여러 가지를 검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려오는 좀 소위 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예. 특별수사본부에서 김수남 총장한테 의견을 보고서를 올렸다는데 예. 그럼 어느 쪽으로 올렸느냐? 현재 들리는 얘기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했을 거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예, 그렇게 예. 추측을 하느냐 하면 검찰이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가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김순환 검찰총장이 지난주에 기자들 앞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라고 그렇죠. 했잖아요. 예.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거냐면 쉽게 와서 최근에 정치 상황이라든가 대선 이런 끼치는 영향을 판단하지 않고 네.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는 건데 판단할 때는 법과 원칙 그다음에 대선이라든가 어떤 정치 상황을 또 봐야 되는 게 있고 그렇죠. 또 민심의 흐름을 봐야 되는 게 있고 예. 또 이거는 뭐 부인하는 바입니다만은 역시 미래 권력을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금 현재 권력은 사실상 부재 상태 아닙니까? 미래 권력의 나름대로의 그 흐름을 좀 스스로 읽는 그런 것도 좀 있겠죠. 그러나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종합할 때 네. 법과 원칙을 강장으로 봐서 구속영장 청구에 어떤 그 사안의 중대성이라든가 그다음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 문제, 이재용 부회장 이런 거와 형평성 문제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법과 원칙이라는 말과 미래 권력을 염두에 둔다는 표현이 참 안 맞는 표현이 상충되는 말이면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의혹이 명료해진 상황에서 만약에 더 지체되고 만약에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불필요한 의혹을 더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분명히 김수남 총장도 했겠죠. 당연히 그렇죠. 네. 검찰의 수사 입장에서는 결론은 자연스럽게 구속영장 청구로 가는 게 맞을 겁니다. 예. 그 정도로 지금 조사가 돼 있고 여러 사람이 이미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전직 대통령을 소환해서 부를 정도였으면 그런 방향이 아니겠냐라는 거죠. 네. 물론 법과 원칙을 두고 상반된 해석을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법과 원칙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뭐 주장도 할 수가 있을 것인데 네. 대체로 강조했던 쪽은 지금 진행되는 것에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네. 그나마 정치적인 고려의 여지는 영장 담당 판사 쪽보다는 검찰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에서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한다라고 보면은 네. 영장을 심사하는 법원 차원에서는 다른 고려가 없이 법리적인 판단에 따른다. 그럼 대체로 그런 방향대로 가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법원의 판단 쪽에 이제 어떤 무게를 좀 두겠다 이런 뭐 생각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최종 대통령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느냐 여부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 결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럼 예. 그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예. 사실은 이거는 엇갈린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장을 이제 소위 발부를 하려면 네. 범죄 사실이 소명돼야 될 뿐만 아니라 그거와 함께 세 가지 중에 최소한 하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예,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이건데 네. 그 나머지 세 가지가 다 문제가 없거나 이런 거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기 때문에 네. 예.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좀 두고 볼 일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전직 대통령과도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직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조사한 이후에 꽤 길어지면서 비극적인 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도 이 부분도 괜히 만약에 더 늦어진다면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도 염두에 뒀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지금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어느 네. 쪽 판단이든 간에 네. 어느 쪽 판단이냐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당분간 짧은 기간이라도 전국의 후유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네. 다만 전직 대통령하고 비교를 했을 때 참고할 차이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전직 대통령들은 퇴직한 이후에 다시 수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제기됐던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예.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임기 마치고 나서 7, 8년 지나서 그랬었고 그랬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거의 1년이 지난 이후에 그랬던 것이기 때문에 예, 예.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상 파면의 연속선상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죠. 경우가 네. 달라서 예. 오히려 그 연속선상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좀 되게 일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일단은 검찰이 곧 입장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여부가 계속 주목이 되고 있는데 네. 사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해요.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인물들이 모두 지금 구속이 되고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구속영장 청구가 좀 불가피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또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얼마나 그거를 제대로 영장을 구체적으로 법원이 발부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대로 만드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네. 그럴 경우 지금까지 거론됐던 13가지 혐의 중에서 뭐에 진짜 구체적으로 그를 증거를 더욱 보강해서 신청하느냐. 네. 가령 이제 검찰에서 처음 수사할 때는 뇌물죄를 적용 안 하고 강요에 의한 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출연에 대해서 대기업 네. 출연에 대해서. 근데 특검에서는 그걸 뇌물죄로 했는데 과연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우리가 돈 한 푼 직접 받은 거는 없는데 왜 네. 뇌물죄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박을 네. 하고 있는데 예. 과연 이러한 뇌물죄가 좀 최고의 이슈인데 뇌물죄 과연 뭐를 주로 혐의로 하느냐 그리고 그렇죠. 뇌물죄를 과연 어느 정도로 강도로 적용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주목이 되는 거로 보입니다. 네. 지금 논란의 여지는 법리자 자체에 대한 판단보다는 되게 정치적인 다른 고려를 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죠. 네. 하나는 전직 대통령의 여우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맞습니다. 특히 구여권 결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특히 국제적으로 전 대통령을 구속하면 조금 도움이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인데 그게 품격을 지키는 것인지 오히려 법 집행을 공평하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품격을 지키는 것인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네. 대선 관련 얘기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97년에 당시에 김대중 후보하고 비교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니까 유보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좀 맞지는 않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검찰특별수사본부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곧 발표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나눈 대로 법과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걸 가지고 기준을 삼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말씀하셨듯이 전직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임기를 마친 대통령이냐 파면된 대통령이냐 파면의 연장선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일부에서는 이미 파면 여부와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것 아니냐 헌법재판소에 이미
판결을 받은 이후의 이야기인데 이거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괜한 논란을 더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하고들 있어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나요? 원래 탄핵이 뭐 개인적인 형사 민사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그건 별개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끝나고 해야 되고요. 네. 또 하나 그런 것을 무슨 일이든 간에 뭐 인간적인 문제는 고려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탄핵에 임하는 과정 속에서 박 전 대통령이 상당히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는 자세를 보였다면은 이후에 좀 고려 요소가 있었을 것인데 예. 계속 그동안에 거부하는 맞서는 양상을 보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신분이 끝난 시점에서는 사법적으로 이제 강하게 처리하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어서 네. 부분적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있고 스스로 조금 그걸 자초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면은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보면 반성의 기미가 보인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적시가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부분도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판단의 기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는 본인이 과연 범죄 사실을 인정하느냐, 예. 그리고 반성의 기미가 있느냐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하게 되죠. 예. 그래서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했는데 도주의 우려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을 경우 증거인멸이 우려가 없으면 오히려 예. 그 재판을 끝낸 뒤에 여러 가지 형을 확정하는 거로 이렇게 판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네네. 어떻든 박 전 대통령 입장은 지금까지 저 혐의를 지금 부인하고 있고 그리고 뭐 특별히 대국민 사과라든가 이걸 공식적으로 이거에 하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어떻든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면 지금은 정치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그러는데 네. 이게 과연 대선에 조기 대선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도 굉장히 관심인데 네. 내가 보기에 일단 파면에 이어서 이제 구속을 하면 현재 여론으로 보면은 보니까 또 여론조사에 따라 좀 들쭉날쭉은 하는데 이제 네네. 구속 찬성 여론이 70%의 전후로 보이고 있고 예. 그렇죠. 국민 여론 오히려 반대도 한 25% 가까이 되는 것 네.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떻든 구속을 하면 보수층이 결집하게 되고 또 예. 반대로 이에 맞서서 또 진보도 결집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겠는가. 또 구속을 안 할 경우 예. 또 이 그동안 촛불 집회를 주도 세력을 포함한 진보 세력들이 이건 대선을 통해서 확실히 심판해야겠다라고 하는 또 그런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앞서서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선거 관련해서 직접적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지만 지금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이 구속 여부 판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어쨌든 바로 닥쳐올 조기 대선과 맞물려서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요. 여론조사 결과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게 뭐 6대 4 정도 비율이라면은 서로 진영별 대결의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지금 나왔던 조사가 72대 24 정도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압도적인 다수가 한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이 자체가 쟁점은 되지 않을 거다. 예. 또 하나 아시겠지만 어제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호의하고 있는 게 자유한국당이죠. 예. 자유한국당의 당원 대상, 책임 당원 대상 어제 경선 투표가 비율 아시죠? 18.7%였습니다. 네네. 만약에 그 분위기가 맞는다면은 자유한국당에서 더 압도적인 참여를 해야 될 것인데 오히려 과거의 참여의 절반밖에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소수의 열성파들이 박 전 대통령을 계속 호의하고 있긴 하지만은 국민의 보편적인 상식으로 좀 약간 떨어져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구속 자체를 두고 선거 국면에서 보수 세력 자체를 집결시키는 그런 분위기는 되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것은 네. 당내 경선 분위기에서도 그걸 강조하고 있는 쪽이 박 전 대통령을 호의를 강조하고 있는 쪽이 김진태 의원의 경우고요. 예. 반면에 그걸 넘어서자고 얘기하는 쪽이 홍준표 후보 아니겠습니까? 예. 홍준표 지사인데 네. 아실 겁니다. 여론조사에 어느 쪽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압도적인 목소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국민들의 보편적인 상식적인 여론에 대해서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럼 저희가 18.7%로 미뤄 짐작을 해보면 그동안에 계속 얘기했던 샤이 그 표심은 뭐 그렇게 표심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이번에서 뭐 어느 방향으로 가든 간에 5월 9일 대선에서는 기존의 보수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수의 상당수가 불참할 소지가 있어 보인다. 예. 언제를 참고하면 되냐면은요. 2007년 대선과 2008년의 총선을 기억하실 겁니다. 노무현 정부를 거치고 나서 당시에 현 야권 계열에 대한 실망 속에서 압도적인 다수가 참석을 하지 않았었죠. 예. 그래서 당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됐습니다마는 야권의 정동영 후보한테 500만 표 이상으로 이긴 역대 가장 많은 표 차이로 이겼다고 하지만은 네네. 득표 자체는 투표율 참여가 63%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네. 유권자 기준은 매우 낮았습니다.
어떻게 압도적인 차이가 났느냐? 현 야권 계열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실망해서 투표를 안 했던 겁니다. 네. 그 점에서는 저는 단결의 가능성보다는 이번 투표 5월 9일 선거에서는 기존의 보수 진영에서는 투표 참여하지 않을 비율이 상당히 많을 거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네, 샤이가 이제 투표율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신데요. 같은 생각이신지요? 아무래도 샤이는 지금 여론조사에도 반영이 덜 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표에 덜 참여하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샤이 보수들이 꽤 한 10%가 넘게 여론조사에 참여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맞기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현재 요즘에 그 여론조사에 보면 박 대통령을 지난 대선 때 찍었다는 사람이 어떤 여론조사 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네. 37, 8%밖에 찍었다고 안 한다는 거죠. 그 전에 실제로 득표는 51.6%를 했는데 예. 샤이 보수 그만큼 샤이 보수들이 여론조사에도 별로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는 그런데 네. 그거는 실제로 투표에도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 구도가 네. 2007년처럼 이명박 정동영 후보 대결처럼 그때는 정동영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이제 투표에 대부분 불참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진보의 많은 세력들의 많은 불참은 있었는데 예. 이번에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막판에 만약에 문재인 전 대표가 민주당의 후보가 될 경우에 소위 비문연대라고 할까요? 반문연대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상 꾸려지느냐 안 꾸려지느냐에 따라서 예. 이 샤이 보수들의 투표율이 많아지느냐 낮아지느냐 하는 거는 그러한 여러 가지 앞으로 사실 앞으로 선거도 한 40일 이상 남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변수들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지목하신 변수 있지 않습니까? 비문 진영, 제3지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는 나오고는 있지만 사실상 별로 그닥 속도를 내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또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보면 뭐 단계적으로 자유한국당 그다음에 뭐 바른정당, 국민의당 순서로 간다고 하는데 결정적인 이게 변수가 중요한 잣대가 될지 기준점이 될지 모르겠는데 구속 여부가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이 부분도 변수가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현재 정치권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구속 여부에 대한 전망은 대체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그럼 시점일 뿐이지 되게 구속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쪽일 겁니다. 네. 지금 얘기했던 비문연대 가능성은 최근에 와서는 오히려 구여권계를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죠. 홍준표 물론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홍준표 지사가 가장 적극적인 나머지 쪽 입장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수 후보 단일화를 얘기했던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도 근래에 와서는 비문연대 가능성을 좀 두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진영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군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하지 않고 있죠. 네. 결과적으로 비문연대, 비문 후보 단일화의 성격으로 갔을 경우에는 저는 안철수 후보는 받아들이지만은 서로 협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전략적으로 후보 단일화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이다. 협상을 통해서 구여권과 후보 단일화 시도한다면 거기에 대한 역풍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등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문 후보 단일화 한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본인에게 단일화가 되는 것은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겠지만은 네. 협상을 통해서 구여권하고 단일화 시도는 저는 안철수 후보 쪽으로 하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장에서 취재하고 있는 현장 취재 결과로 수분 이내로 검찰의 입장이 좀 전해질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본부가 입장을 좀 정리해서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수사 기록 그리고 법리 검토를 사실상 마무리했고요.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일단 이 보고서에는 적용 혐의와 함께 신병 처리 방향에 대한 수사팀의 의견도 담긴 것으로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김수남 검찰총장이 이를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의 사법 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김 총장의 어떤 결단이 지금 남은 상황인데 사실 뭐 검찰 대면 조사 받은 이후에 박 전 대통령이 받은 이후에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 진실이 좀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은 뭐 불구속 쪽에 약간 무게를 둔 듯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또 만약에 어떤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면 또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좀 보시나요? 박 전 대통령 그 대리인 쪽에서는. 주로 대리인 손범규 변호사가 이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전달했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는 손범규 변호사 상당히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 이전에는 오히려 헌재 쪽을 아주 강하게 공격했던 세 번째 정도 순서가 됐을 겁니다. 네. 김평우 변호사, 그다음 서석구 변호사 네. 아주 강성 발언을 했고 그 다음 정도가 손범규 변호사도 그랬었는데 예. 이후에는 상당히 그 우리가 흔히 세속적인 말로 얘기하면 검찰한테 잘 보이려는 그런 발언을 계속해 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몸을 상당히 낮췄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 맞서는 분위기로 간다면은 네. 도움이 안 될 걸로 판단했었기 때문에요. 네. 저는 그 점에서 본다면은요. 헌재 결정 과정에서도 오히려 상당히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어땠을까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건 이정미 당시의 재판관이 읽었던 결정문에도 그런 게 들어있었죠. 그랬죠. 의지가 없었다. 헌법수에 네. 의지가 없어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검찰의 임하는 자세는 호의적인 뭔가 느낌을 주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 네, 네. 네. 내부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판단하고는 별개로 그냥 그런 일반적인 태도가 아니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러니까 손범규 변호사가 이제 박 전 대통령 측에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의 일종의 지시를 받고 네. 이제 소위 입장 발표를 한 건데 네. 여기 보면은 검찰 조사가 이제 마무리될 때쯤에 검찰의 경위를 표한다라는 아주 이례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그게 또 검찰 가족까지 나와요. 그래서는 검찰까지 가족까지 나오면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 그게 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보면은 이제 과장이 물러가고 이제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식의 이제 네. 입장 발표를 했는데 그게 예. 과거에 현직 대통령 탄핵 전후 때 이제 검찰 조사 때 사상 누각이라고 그 검찰 결과 조사를 이제 청와대하고 이제 그랬죠. 변호인단이 반박했던 것에 비하면 완전히 천양지차의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근데 네. 지금 현재 그 손범규 변호사가 최근에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네. 자기네들은 이제 법과 원칙에 따르면 구속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또 구속될 가능성을 굉장히 또 염두에 두고 있다는 그런 또 이야기를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손범규 변호사 표현은 우리나라는 또 법과 원칙과 함께 또 국민정서법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예. 뭐 그런 표현을 쓰던데 하여튼 어느 게 옳고 그 사람들의 논리가 옳고 그런 걸 떠나서 지금 현재 박 전 대통령 측은 실질적으로 구속되지 않기를 바라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네. 두 갈래 가능성이 다 있다고 열어놓고 그 두 가지 소위 플랜 A, 플랜 B를 다 준비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네. 지금 뭐 속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소환 조사 일주일 만에 신병 처리를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영장을 청구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되면 오는 29일쯤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29일이 유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현장에서 지금 취재하고 있는 취재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분 이내로 조만간 곧 검찰이 입장을 좀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지금 일주일 만에 소환 조사한 지 일주일 만에 지금 입장을 좀 발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전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워낙에 법리 검토할 것들도 많고 혐의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앞서서 뭐 주변인들이 전부 구속이 된 상태고 이미 그 탄핵 과정에서도 많이 드러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뭐 곧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한 가지 변수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검찰 1기 특수본에서 조사한 내용과 특검에서 조사한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혐의 관련해서 정리가 좀 안 된 부분도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서 검찰이 어떻게 좀 정리를 했을까요? 특검의 조사에 좀 더 강화된 측면이었었죠. 네. 1기 특별수사본부에서 했던 내용은 공무관계도 그냥 내용만 얘기해서 구체적인 적용을 하지 않았었고 예. 뇌물죄도 가능성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했을 때 만약에요. 특별수사본부의 1기에다가 그다음 특검에서 구속 청구했던 것들이 혹시 과잉 적용했다는 해석이 나오지 않는 한 형평성을 똑같이 본다면 박 전 대통령도 구속으로 갈 소지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예. 특히 어떤 거냐면은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 관련 구속 논란이 있을 때 삼성 측에서 했던 주장이 뭐였습니까? 네. 이재용 부회장 측은 뇌물죄가 아니고 강요에 의한 거다라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뇌물죄든 강요에 의한 것이든 간에 위법행위가 분명히 된 것이죠. 반면에 박 전 대통령 측은 둘 다 아니라는 얘기죠. 예. 국가 정책 차원에서 선의로 했다라는 것이니까 네. 검찰 측에서는 수사본부 쪽이든 특검 쪽이든 간에 적어도 강요 아니면 지금 뇌물로 보고 있는 것이어서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은 완전히 괴리가 있습니다. 그 점에서는 네. 그냥 진행된다면은 어느 쪽이든 강약의 문제일 뿐이지 위법 대상은 분명히 되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고 봅니다. 그렇겠군요. 네. 강약의 정도를 어떻게 좀 볼까요? 네, 일단 검찰 그 1기 특수본에서는 이제 하여튼 지금 가장 큰 게 이제 그 대기업의 출연, 두 재단이 대기업 출연이 과연 뇌물이냐 강요냐 했는데 거기에 네. 뇌물로 일단 규정을 안 하고 강요에 의한 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강요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나온 게 이제 국가
기밀 누설이라 그래서 정호성 전 그렇죠. 비서관 통해서 이제 그 최순실 씨한테 여러 가지 자료들이 넘어간 거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그게 크게 두 가지 축이었어요. 근데 이제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제 많이 추가된 게 뭐냐면 뇌물죄. 그걸 강요의향으로 보지 않고 네. 어떤 대가성에 따른 뇌물로 규정했다는 것, 출연. 그러니까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두 재단에 대한 출연뿐만 아니라 동계 스포츠 센터에 대한 또 지원, 또 하나는 정유라의 여러 가지에 대한 지원, 여기 비덱 스포츠라든가 이걸 통해서 이런 거를 다 뇌물로 규정해서 예. 430억 원대의 뇌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건데 그 뇌물을 어떻게 적용하나?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직권 남용, 블랙리스트 작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거에 이게 관여한 이제 거를 대통령 혐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예. 특검이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내가 보기에 이번에 특수본 2기에서는 어떤 자기들의 검찰의 자존심 상해서 그럼 우리는 원래 검찰 조사한 대로 뇌물죄는 무시하고 강요에 의한 거로 이렇게 영장을 신청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특검이 어떻든 상당히 노력을 해가지고 뇌물죄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거를 혐의를 이제 그렇죠. 규정한 건데 예. 그걸 그러기 때문에 이기 특수본에 선거하는 결국에는 이제 김수남 검찰총장이 최종 결정을 하겠습니다만은 네. 그거는 뇌물죄도 적용하고 강요에 의한 그것도 이제 적용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블랙리스트 특검에서 말하는 블랙리스트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직권 남용 또 인사 여러 가지 이제 국가의 어떤 부당한 인사 플러스 민간 기업에 관한 인사 및 경영 개입 이런 네. 여러 가지 혐의 추가된 것들도 네. 대부분 적용을 하되 또 혹시 더 추가되는 혐의가 있느냐까지 오히려 검토하는 그런 식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네. 자, 지금 들어온 속보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올림머리를 담당하는 그 정모 씨 자매가 오늘도 7시 반에 자택을 방문해서 머리를 손질했고 지금 아직은 뭐 자택 주변은 상당히 뭐 한산하지만 지지자들이 속속 모여들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애초에 이제 처음에 대면 조사 검찰 출석할 때도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서 자택 앞을 좀 지키기도 했었는데 네. 뭐 이 이야기도 좀 더 추가적으로 현장의 상황이 좀 전해지면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그 탄핵 그 이유로 제시된 여러 가지 이제 혐의와 관련해서 사실은 뭐 모두 다 인정되지는 않았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헌법소 의지가 부족하다라는 점, 그 부분 좀 지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검찰에서도 13가지 혐의들이 많이 지적이 될 텐데 물론 가장 중요하게 지목될 부분 검찰에서도 그동안 대면 조사 때도 지적했고 뭐 본부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대목은 어떤 부분일까요? 뭐 국정농단과 지금 직권남용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우선 두 재단 관련 부분이 있겠고요. 예. 또 승마협회를 통해서 삼성이 지원했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두 재단에 지원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뇌물로 얘기할 경우에는 면세점 관련이라든가 삼성의 경우에는 승계 문제 관련해서 나왔던 부분이 있겠고요. 예. 또 특별 사면 얘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련 얘기가 있고 예. 그다음에는 최순실 관련해서 이권 챙기도록 했던 부분에 대해서 서로의 공모관계로 보느냐 제3자 쪽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이른바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한때 경제 공동체라는 용어가 나왔던 그쪽으로 보느냐 그런 변수가 될 겁니다. 예.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꾸준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부분을 문화융성 정책 차원에서 선의로 집행했던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반면에 당사자로서 이제 돈을 줬다고 하고 있는 뇌물죄로 보자면 뇌물 공여자 차원에서는 강의해서 어쩔 수 없이 줬던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동안의 특검 등은 어쩔 수 없이 준 차원을 넘어서 재벌 대기업들도 이익을 벌려고 줬던 것, 예. 뭐 승계하려고 줬던 사면 받으려고 줬던 아니면 면세점 때문에 줬던 간에 네네. 이익을 벌려고 줬던 뇌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특검의 조사로만 본다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강요든 내부리든 간에 대통령 문제가 있는 쪽이 되겠죠. 그러나 예. 대통령은 이도저도 아닌 국가 정책 차원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접점은 그쪽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예, 말씀하시죠. 제가 보기에 이제 검찰에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네. 일종의 뭐 여러 가지 혐의가 뭐 13개 플러스 알파 예. 그러면 13개가 된다든가 이제 그렇게 하는데 예. 그래도 그 흘러가는 어떤 큰 키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키 포인트는 이거라 보입니다. 일단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여러 가지 이권 개입을 공모해가지고 그게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박 대통령도 사실상 거기서 이익을 취했다. 이런 게 이제 골간이 될 거고 그다음에 거기 나가서 결국에는 이러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대통령이 이번 검찰 수사에 가서도 다 부인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러한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려는 게 없었기 때문에 헌법 수호 의지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로 최순실과의 공모 그리고 네. 거기서 헌법 수호 의지가 없었다 이런 거를 골간으로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네. 박 전 대통령은 근데 이거를 이제 부인하고 있는 거죠. 네. 선의로 이걸 했고 그렇죠. 최순실이가 관리를 잘못했고 그렇죠. 최순실의 밑에 있던 고영태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다른 하면서 잘못되게 변질된 거다라고 박 전 대통령 측은 이제 반대를 주장을 하고 하는 있는 거죠. 네. 지난번 직접 대통령 소환당해서 조사받았을 때 14시간 조사에다가 7시간 조서를 했죠. 검토했다는 것이 네. 그걸 꼼꼼하다는 측면에서 7시간을 볼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만큼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대목이 많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예. 논란이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대통령 측에서도 전 대통령 측에서 꼼꼼하게 봤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검찰 측에서는 이런저런 것이 좀 많이 걸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히려 소명의 여지가 있다면 현 단계보다는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후에 재판 과정쯤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게 있죠. 이미 검찰 측에서 진행된 것은 특검까지 포함해가지고 관련자들이 많이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쪽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정책적인 집행 관련해서도 딱 한 사람만 제외하고 지금 주요 인사들이 대부분 구속이 돼 있죠. 우병우 전 민정수석 한 사람만 지금 최근에 처리 문제가 지금 계속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시점이고 그렇죠. 나머지는 김기춘 실장을 포함해서 뭐 다른 장관들, 다른 수석들도 지금 처리가 돼 있는 신병 처리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의 항변의 무대는 지금 검찰의 구속 여부 시점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재판 과정쯤에서 혹시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저 구속 여부 이후에 이어질 것이 이제 대기업 수사, 우병우 수석 어찌 될지 여부도 좀 중요한 건데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된다면 사실은 뭐 대기업 쪽에서는 그동안 강요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속 여부 혐의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대기업에 대한 수사도 분명히 달라질 수 있겠죠. 글쎄요, 제가 이제 그쪽 분야 전문가가 아닙니다만은 강요냐 뇌물이냐의 선택에 따라서 구속 여부가 갈림길에 설까? 저거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일반의 형적용에 있어서는 둘 중에 분명히 선택이 돼야겠죠. 네네. 강요인지 뇌물인지 선택이 돼야겠지만 구속영장에 대한 청구 여부를 그 경중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까? 그건 제가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이야기하면 근데 이거를 굉장히 검찰도 고심하고 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이제 특검의 결과 발표대로 예. 지금 삼성에서 이제 두 재단에 출연한 것까지 다 뇌물로 다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430억 이상이 이제 나온 네.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정유라를 개인적으로 지원한 거를 뿐만 아니라 예.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 플러스 이제 두 재단에 대한 그 출연을 다 뇌물로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 두 재단에 지금 출연한 데가 지금 뭐 이 삼성만이 있는 게 아니라 네. 뭐 다른 대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줄줄이 엮여 있죠. 그러면은 그게 롯데 뭐 SK, CJ 뭐 이런 데들로 이제 수사가 이제 일부는 이제 SK도 최근에 수사하고 롯데도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대로 이제 그러면 거기에서 준 것도 뇌물이 되는 법적으로는 법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또 경제 부담이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네. 과연 두 재단에 대한 출연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이게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님이 그거로 구속이 됐습니다만은 네. 나머지 대기업들에게 다 미치는 여파가 크기 때문에 예. 어디까지 뇌물로 볼 것이냐는 상당한 검찰의 고민 사항이라고 하는 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 김관욱 법무장이 아주 적절한 지금 그 논쟁점을 좀 제시해주고 있는데 예. 검찰이 그 부분은 정말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네. 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초점이 국정농단에 있기 때문에 국정농단 부분을 어떤 제목으로 규명하느냐 이게 초점이었다면은 다음에 대기업 관련해서는 이후에 정경유착의 문제를 어느 지점에서 고리를 끊을 것인가, 예. 책임을 어떻게 볼 것인가, 또 국가 경제차로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했을 때 지금 뇌물죄하고 강요에 의한 일방적으로 헌납했던 이 차원하고는 조금 논쟁이 충분히 될 소지가 있어 보이긴 예. 합니다. 우병우 수석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될까도 궁금합니다. 우병우 수석과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속도를 좀 내고 있는 분위기긴 한데 과연 그 자기사를 파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네. 수사의 마무리를 특검과 이제 검찰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예. 우병우 전 수석까지 해야 네. 소위 말해서 피니시 블로우 아니냐, 네. 이제 마지막 결정타를 이제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 지적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네.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국정농단의 가장 정점에 있다는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이기 때문에 두 사람은 다 이제 다 조사도 마치고 지금 구속 여부가 마지막 박 전 대통령이 이제 구속 여부가 판가름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 네. 이제 수사 안 한 사람이 지금 수사를 안 했거나
그다음 사법 처리 여부가 제동 결정 안 된 사람이 지금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네.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이 있고 정유라 씨가 있는데 그렇죠. 정유라 씨는 사실 국내 조기 송환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로 법적 투쟁을 하고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고 네. 우병우 정 수석이 어떻든 본인이 이 여러 가지 이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를 감찰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떻든 몇 년간의 그런 국정농단과 이권 개입이 이뤄진 거를 본인이 직접 그런 이권 개입이나 국정농단에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그걸 최소한 감찰하고 막아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없이는 이 국정농단 사태가 마무리되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검찰은 과거 지난번에 초반에 검찰 수사 때만 해도 사진에 뭐 이렇게 팔짱 낀 모습이 나와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상당히 그걸 좀 수사를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청와대 압수수색도 시도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미 자료 이미 제출로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이번에는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반드시 사법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하여튼 좀 갖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국정농단 관련해서 청와대 권력, 정권 차원에서 핵심의 책임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우병우 수석이 좀 관련이 돼 있다고 사람들이 네. 보고 있는 거죠. 밖에서야 당사자인 민간인으로서는 최순실이 있겠고 대기업의 총수들도 관련이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정권 차원에서 권력의 문제를 본다면 박 전 대통령 그 다음에 청와대 내부에서는 김기춘 실장과 우병우 민정수석을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점에서 보자면 막바지에 지금 남아있는 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인데 상대적으로 범죄 혐의가 덜하거나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우병우 민정수석이 가지고 있는 검찰의 인맥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인 역량 때문에 온 것인지 하지만은 일반적 그동안의 추론으로 봤을 때는 정윤회 문건 등등으로부터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는 우병우 민정수석, 전 민정수석의 역할에 대한 것이 확실하게 좀 정리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게 예. 대체적인 관측 같습니다. 네. 이 청와대 압수수색 방식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래서 청와대 어쨌든 그거는 이제 법에 청와대는 이제 국가 기밀이라든가 군사상의 기밀이 있는 경우는 네. 그 이제 기관장이 불허하면은 제 승인을 하지 않으면 네. 압수수색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서 특검에서 그걸 다시 법원에까지 해가지고 다시 되돌려 보려고 했습니다만은 네, 네.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지금까지도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검찰의 시도는 많았습니다만은 실제로 이루어진 적은 역대 정권에서 지금 한 번도 없는 상황이 됐는데 네. 이번 같이 중대한 이런 사건일 때 청와대가 끝내 거부하면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것도 네. 지적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또 국가 기밀을 또 검찰이 또 뭐 자기가 보고 싶다 그래서 청와대 경내에 진입해가지고 뭐 그냥 무차별식으로 보는 이런 식의 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안보 관련한 자료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과 수술식으로 딱 필요한 걸 정확하게 가서 볼 수 있도록 네.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딱 압수수색을 받았다 해서 막 컴퓨터 전체를 마음대로 보고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런 최소한 그런 식으로 근데 임의적인 자료 제출이라는 거는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하더라도 청와대에서 좀 야, 이건 좀 문제될 것 같으면 안 하고 다른 자료를 줘버려도 지금 네.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네. 그러한 딱 정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네. 하는 그러한 거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해서는 민정수석실도 얼마 전에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청와대 전반을 했다가 이번엔 우병우 수석 관련해서 했었는데 그 역시 네. 자료도 지금 이제 그쪽에서 임의로 지금 제출한 것만 받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현재로서는 지금 법률 체계상으로 청와대 쪽이 협력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저도 그래서 여러 번 그 문제를 지적했었는데요. 지금 형사소송법상의 110조에서 군사기밀, 111조 공무상기밀 관련 부분은 결국은 해당 기관장이 판단하도록 돼 있다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것의 경우에는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사법부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했었는데 특검에서 최종 보고하면서 보완책으로 그 문제를 얘기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국회에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은 다시 국회가 3분의 2 이상 재의결을 하면 법안이 통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서 혹시 해당 기관장들이 군사기밀이라든가 공무상의 비밀 때문에 거부했는데 또다시 사법적인 판단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영장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 부분은 대체로 최근에 좀 분위기를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뭐 아직까지도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수석들이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같은 어떤 기간이 겹치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증거인멸 우려를 지금 계속해서 제기하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법 체계상으로는 청와대 해당 실장들이 거부를 해버리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한계군요.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제 새로운 처음 시도이기 때문에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무력으로 어떻게 진압하면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네. 쿠데타 상황 비슷한 게 돼버리니까 어렵죠. 그렇겠죠. 그게. 네. 한계로 지적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도 나중에 혹시 수사 이렇게 검찰에서 조사 계속 이어가는 과정에서 온전한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추후에는 없을까요? 추후에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죠. 네. 검찰 수사가 한번 끝났다 그래서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재수사라는 게 항상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정권이 지금 현재는 정권이 이제 교체되지 않고 이제 과도 상황인데 네. 정권 교체돼서 이제 다시 예를 들어서 증거 인멸을 만약에 했다. 네. 지금 현재 증거 인멸의 우려를 제시했는데 네. 현재 실장이나 수석들이 지하에서 예. 일부 자기네들 불리한 것에 대한 증거 인멸이 있었다면 네.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 또 수사가 있을 수 사실은 현 정권이 이 마무리 단계에서 네. 여러 가지 자료를 불법으로 폐기했다든가 뭘 불법으로 어디에 숨겼다든가 이럴 경우는 당연히 그거는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될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점들이 현 비서실장 체제에서 저는 있어서도 안 되고 당연히 만약에 그런 시도가 있다면 당연히 그거는 밝혀내고 네. 책임을 묻는 그런 게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힘의 공백 상태에서 검찰이 좀 무리해서 힘을 쓰기는 어렵겠지만 네. 이후에 정치 권력이 바뀐다는 상황이 변하면 새로운 자료가 나올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네. 아시겠지만 특검의 발표 이후에도 추가로 나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SK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독대하는 과정 속에서 안정범 수석이 같이 동석에서 얘기했던 건데 이것은 대통령이 파면 이후로 나온 증거들 아니겠습니까? 기존에는 박 전 대통령이 현직에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발언하지 않던 것이 추가로 증거로 나오고 있는 것처럼 만약에 정부가 바뀐다면은 그동안에 좀 확보할 수 없었던 새로운 자료들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곧 검찰이 입장을 좀 밝힐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수사 기록 또 법리 검토를 사실상 마무리했고요.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적용 혐의 그리고 신병 처리 방향과 함께 이 수사팀의 의견이 좀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를 토대로 일단 김수남 검찰총장이 박 전 대통령의 사법 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미르 K스포츠재단 기업 출연금과 관련해서 삼성이 출연한 204억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수수죄를 적용할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고 또 SK 롯데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현재 법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머지 50여 개 기업에 대해서는 직권 남용만 할 것으로도 전해졌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박영수 특별 검사팀의 특검팀이 적용한 법리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3월 말 4월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가 지금 큰 일들이 중첩이 되고 있죠. 아시다시피 사상 초유의 박 전 대통령의 파면에 이르는 탄핵이라는 것이 이어졌고 거기에 따른 지금 조기 대선 일정이 지금 40 며칠 남은 시점이 되고 있고요. 네.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앞두고 인양이 돼가지고 지금 목포 신항으로 이동을 준비하고 중이고 4월 맞게 되면서 여러 가지가 겹치고 있는데 그게 생각이 납니다. 4월 맞으면서 4월은 잔인한 달이었다고 했던 시기 생각이 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같이 겹치는 지금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 이번에 이제 헌정사상 초유의 일들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네. 탄핵으로 대통령이 파면된 게 처음 있는 일이고 그 전에는 탄핵을 국회에서 의결한 적은 있습니다만 이게 처음 있는 일이고 그에 따라 조기 대선이 벌어지고 또 조기 대선 당선되자마자 인수위 없이 바로 새 정부가 출범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으로 미비된 게 굉장히 많아요. 네, 잠시만요. 지금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라는 입장이 밝혔습니다. 결국은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군요. 이 정도 큰 사건으로 검찰이 수사했을 때는 방향은 구속영장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혹시 얘기했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든가 다른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혹시 모르겠다. 근데 고려한다라고 하더라도 특별하게 기본 원칙을 바꿀 정도의 지금 고려 환경이 아니다라고 제가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머지 부분은 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하는 법원 판사가 어떻게 판단할지 이 부분이 남아 있긴 합니다. 네. 결국에는 구속영장 청구 아까 우리가 예상한 대로 그렇군요. 청구하는 게 왜냐하면 여러 가지 판단 요인 중에 법과 원칙이라는 측면하고 또 민심의 흐름이
구속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하여튼 70%를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로 볼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이런 측면에서 김순환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자기를 임명한 전직 대통령을 네. 구속영장 청구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불가피한 여러 가지 이런 분위기라든가 법과 원칙에 따를 때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를 했는데요. 검찰은 대부분의 혐의를 지금 부인하고 있고 또 증거인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대부분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지금 검찰이 밝혔는데요. 공범과 뇌물 공여자 구속 형평성도 함께 고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일단은 특별수사본부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본 검찰 수사 내용과 특검으로부터 이제 받은 이런 내용들을 검토한 결과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게 하는 권력 남용적인 행태를 보이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의 사안이 매우 중대했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우려가 상존한다라는 내용을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함께 적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공범인 최순실 씨의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 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추어 봤을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존 검찰 수사 내용과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수사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고 지난주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서 전직 대통령의 신병철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서 세 번째 영장 청구가 되는 건데요. 이런 모든 내용을 검토한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게 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의 권력 남용적인 형태를 보였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에 대해서도 매우 사안이 중대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동안에 또 다수의 증거가 수집이 됐지만 피의자의 대부분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네. 공범인 최순실 씨의 지시를 이행한 점을 그리고 또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 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을 비춰 봤을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든 정황을 종합해보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리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대면 조사 이후 일주일 만에 구속영장 청구가 된 겁니다. 역대 전직 대통령으로 보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자세한 소식은 고맙습니다. 이어지는 뉴스에서 좀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